우산을 써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머리와 옷을 소리 없이 적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계속해서 내렸다. 그런데도 가끔 회색 구름이 갈라지면서 밤하늘이 얼굴을 내밀곤 한다. 여우가 시집을 가나? 시텐 노지마의 역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카미치 마사하루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어머니에게 배운 말이다. 대학교 사물함에 우산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교문을 나선 후에야 그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구태여 가지러 가지는 않았다. 그는 조금 서두르고 있었다. 그의 자랑거리인 수정 시계가 7시 5분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는 이미 늦은 셈이다. 하기야 만나기로 한 상대는 그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얼굴을 찡그릴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길을 서두르는 건 자기 자신이 그 집에 빨리 도착하고 싶어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는 역 구내 매점에서 산 신문으로 우산 대신 머리를 가렸다. 머리라도 젖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프로야구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이긴 다음 날 신문을 사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습관이다. 중학교 때까지 도쿄에서 살았던 그는 스왈로스가 아니라 아톰스라 불렸던 시절부터 야쿠르트의 팬이었다. 그 야쿠르트가 작년에 히로오카 감독의 지휘 아래 기적적인 우승을 거머쥐었다. 작년 이맘때에는 야쿠르트 선수들이 맹활약하는 기사를 그야말로 매일같이 읽었다. 그런데 올해는 마치 다른 팀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성적이 부진하다. 9월 들어서는 완전히 최하위권에 정착하고 말았다. 당연히 마사하루가 신문을 사는 일도 뜸해졌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신문을 갖고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마사하루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몇 분이 지나서였다. 가라사와라고 쓰인 문패 아래 있는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격자 현관문이 열리면서 가라사와 레이코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보라색 원피스 차림이다. 천이 얇은 탓인지 갸냘픈 몸이 유난히 부각되어 딱해 보일 정도였다. 이초로의 부인이 다시 기모노를 입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 하고 마사하루는 생각했다. 그가 처음 이 집에 왔던 3월경에 그녀는 짙은 회색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장마철이 시작되기 얼마 전부터 양장으로 바뀌었다. 죄송해요, 선생님. 마사하루의 얼굴을 보자마자 레이코가 말했다. 좀 전에 유키오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문화제 준비를 하고 있다네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서 30분쯤은 늦을 것 같답니다. 그래도 가능한 빨리 오라는 말은 했어요. 아, 그렇군요. 마사하루는 오히려 안도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늦었다 싶어서 서둘러 왔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레이코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마사하루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 드시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럼. 고개를 꾸벅 숙이고 마사하루는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안내된 곳은 1층 거실이었다. 원래는 다다미 방인데 등나무 소파 세트를 놓고 서양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딱 한 번 이 거실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다. 마사하루에게 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 당신의 다도 선생님이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딸의 수학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을 추천하면 어떨까 생각한 것이다. 그 다도 선생님이 바로 가라사와 레이코다. 공대생인 마사하루는 수학이라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꽤 자신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봄까지 고3짜리 남학생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 학생이 무사히 대학에 합격하고 나자 마사하루는 새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다. 그러니 어머니가 적절한 타이밍에 새 일자리를 알아온 셈이다. 그리고 지금 마사하루는 어머니께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 그 이유가 수입이 생겼기 때문만은 아니다. 유키온의 집을 찾는 매주 화요일이 그는 정말 즐거웠다. 그가 등나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니 레이코가 쟁반에 보리차를 담아왔다. 보리차를 본 마사하루는 내심 안도했다. 처음 이 거실에 들어왔을 때는 말차였기 때문이다. 말차 마시는 예법을 모르는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었다. 레이코는 그와 마주 앉아서 드세요라며 보리차를 권했다. 마사하루는 사양하지 않고 유리컵으로 손을 뻗었다. 마른 목 안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보리차의 감촉이 상쾌했다. 죄송해요,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아무리 문화재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적당히 빠져나오면 될 텐데. 레이코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마사하루가 말했다. 어른스럽게 대처하고 싶었다. 그 아이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게다가 반에서 준비하는 행사가 아니고 동아리 쪽이라 3학년 선배가 지켜보고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마사하루도 유키오가 영어회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중학생 때부터 영어 학원에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영어가 아주 유창했다. 그녀가 영어로 몇 마디 말하는 걸 듣고 자신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다며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있다. 보통 고등학교 같으면 이 시기에 3학년이 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텐데 역시 학교가 그렇다 보니 그토록 느긋할 수도 있나 봐요. 나카미치 선생님이 졸업한 고등학교는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니까 3학년이 되면 문화제에 신경 쓸 틈이 없었지요? 레이코의 말에 마사하루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손바닥을 흔들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도 문화제에 열을 올리는 3학년이 있었습니다. 입시 공부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 역시 가을이 돼서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행사가 있다 하면 기웃거리곤 했고요. 어머나 그랬군요. 그래도 선생님은 성적이 우수했으니까 그럴 여유가 있었겠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마사하루는 손을 휘휘 내저었다. 가라사와 유키오는 지금 세이카 여중고의 고등부에 다니고 있다. 중등부에서 곧바로 올라갔다고 들었다. 게다가 그녀는 세이카 여대로 곧장 진학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하면 면접 시험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망하는 학과에 따라서는 경쟁률이 아주 치열할 수도 있는데 유키오는 경쟁률이 가장 높다는 영문과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합격이 보장되려면 학년에서 성적이 최상위권이어야 했다. 유키오는 다른 모든 과목의 성적은 우수한데 수학만 약간 떨어졌다. 그래서 걱정스러웠던 레이코가 과외를 시키려 했던 것이다. 3학년 1학기까지는 어떻게든 수학 성적이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처음 만났을 때 레이코가 말한 희망사항이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추천 입학 사정의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유키오가 공립중학교에 갔다면 내년에는 입시 공부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다니는 학교에 들어간 게 참 잘한 일이죠. 가라사와 레이코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절실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요. 입시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것은 마사하루 자신이 평소에 해오던 생각으로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늘 그렇게 말해왔다. 그래서 최근에는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서부터 사립부속 학교를 선택하는 부모가 늘고 있답니다. 그의 말에 레이코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조카들에게도 그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아이들 입시는 이른 시기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좋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마사하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는지 이렇게 물었다. 유키오는 공립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입시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레이코는 생각에 잠기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잠시 말이 없었다. 무언가를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제가 그 아이 곁에 있었다면 그렇게 조언했겠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만난 적도 없었어요. 오사카는 도쿄에 비하면 아이를 사립에 보내려는 부모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그 아이 처지가 사립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 그랬군요.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나 싶어 마사하루는 조금 후회스러웠다. 유키오가 가라사와 레이코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 가정교사로 일하게 된 날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 그녀가 양녀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화제에 오른 적도 없었다. 유키오의 친아버지가 제 사촌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유키오가 아직 어릴 때 사고로 죽고 말았죠. 그래서 유키오의 집은 금전적으로 몹시 쪼들렸던 것 같아요. 그 아이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긴 했지만 여자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친엄마는 어떻게 됐나요? 마사하루의 물음에 레이코의 표정이 한층 어두워졌다. 그 사람도 사고로 죽었어요. 아마 유키오가 6학년에 갓 올라갔을 때일 거예요. 5월이었으니까. 교통사고였습니까? 아니요, 가스 중독이었어요. 가스 중독.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은 채 잠들었나 봐요. 냄비 속에 국물이 넘쳐서 불이 꺼졌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자다가 결국 그대로 가스에 중독됐대요. 몹시 피곤했던 거겠죠. 레이코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듯 가느다란 눈썹을 찡그렸다.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마사하루는 생각했다. 도시가스가 점차 천연가스로 대체되고 있어 최근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고가 자주 발생했었다. 더 가여운 일은 엄마가 죽어있는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유키오였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레이코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유키오 혼자서 발견했습니까? 아니에요. 문이 잠겨 있어서 부동산 사람에게 열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봤겠죠. 그렇군요. 부동산 사람과. 그 남자도 참 당황스러웠겠다고 마사하루는 생각했다. 시체를 발견했을 때는 그야말로 하얗게 질리지 않았을까. 그 사고로 유키오가 완전히 혼자가 된 거군요. 네, 저도 장례식에 갔었는데 유키오가 관에 매달려 엉엉 울더군요. 그런 아이를 보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그때의 광경이 떠오르는지 레이코가 말을 맺지 못하고 눈을 깜빡거렸다. 그래서 가라사와 씨가 유키오를 받아 키우기로 하신 거군요. 네. 가라사와 씨가 제일 친하게 지냈었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유키오의 생모인 후미오 씨와는 그다지 교류가 없었어요. 집이 비교적 가깝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걸어서 오갈 만한 거리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후미오 씨가 죽기 전부터 계속 만나고 있었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종종 놀러 왔었거든요. 엄마가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친척 집에 유키오는 왜 혼자 놀러 갔을까? 마사하루의 궁금함이 표정에 드러났는지 레이코가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유키오를 처음 본 건 그 아이 아버지의 7주기 때였어요. 그때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유키오가 제가 하고 있는 다도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더군요. 이것저것 열심히 묻기에 다음에 한번 놀러 오라고 말했죠. 그 아이 엄마가 죽기 1, 2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정말로 왔더라고요. 그땐 조금 놀랐어요. 저로서는 별뜻 없이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다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 살기가 적적했던 터라 심심풀이 삼아 그 아이에게 다도를 가르쳤지요. 그랬더니 거의 매주 버스를 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끓여준 차를 마시면서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아이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됐어요. 사정이 생겨 못 올 때는 몹시 허전했고요. 그럼 유키오는 그 무렵부터 다도를 배운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다가 꽃에도 관심을 보이더군요. 제가 수반에 꽃을 꽂고 있으면 옆에서 흥미롭게 바라보았어요. 간혹 자기가 살짝 꽂아보기도 하고요. 기모노 입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거의 신부 수업이었군요. 마사하루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네, 정말 그랬어요. 물론 아직 아이였으니 신부놀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제 말투까지 흉내내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면 집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자기 입까지 더러워지니까 우리 집에서 고쳐가야 한다고 했어요. 유키오의 행동거지가 요즘 여고생 치고는 드물게 우아하다 했더니 그 무렵부터 축적된 것이었군. 마사하루는 그제야 납득이 갔다. 물론 그렇게 되고 싶은 본인의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말이다. 그러고 보니 유키오는 말투에도 오사카 사투리가 거의 섞여 있지 않네요. 저도 나카미치 선생님처럼 오래전에는 도쿄에 살았어요. 그래서 오사카 사투리를 쓸 줄 모르는데 그 아이는 그 점이 좋다고 하더군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오사카 사투리. 네, 맞아요. 그래서 유키오가 나카미치 선생님과 얘기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촌스러운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 사람과 얘기할 때면 영향받지 않으려고 신경 쓰게 되니까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도 말이죠. 그 아이는 자기가 오사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싫대요. 정말입니까? 네. 초로의 부인은 입을 오므리고 고개를 끄덕거린 후 머리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참 발랄한데 저 같은 노인과 살아서 그런지 그 아이에게는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엉뚱한 짓을 하면 곤란하겠지만 가끔은 도를 살짝 벗어나도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괜찮은 곳이 있다면 그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주세요. 네, 제가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물론이죠. 나카미치 선생님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에 한번 어디든 같이 가자고 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좋아할 거예요. 레이토의 얘기가 한 차례 끝난 것 같아 마사하루는 유리컵으로 손을 내밀었다. 따분한 얘기는 아니었다. 그렇잖아도 그로서는 유키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터였다. 그런데 이 양 어머니 역시 그녀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가라사와 유키오는 레이코가 생각하는 만큼 고풍스럽지도 않고 그다지 어른스럽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인상에 남는 일이 있다. 지난 7월이었다. 평소대로 그날도 2시간 정도 공부를 한 후 커피를 마시면서 유키오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럴 때면 마사하루는 주로 대학생활에 관한 얘기를 한다. 그녀가 그 화제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유키오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잡담을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을 때였다. 레이코가 와서 영어 응변대회 사무국 사람 일하는데 하며 전화가 왔다고 했다. 네, 알겠어요. 유키오는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계단을 내려갔다. 마사하루도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내려갔을 때 유키오는 복도 중간에 있는 전화대 옆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표정이 약간 심각해 보였지만 그가 그만 가겠다고 눈짓으로 말하자 그녀는 방긋 웃으며 손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유키오 정말 대단하군요. 영어 응변대회에 나가는 겁니까? 마사하루가 현관까지 배웅 나온 레이코에게 물었다. 글쎄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레이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렇게 대답했다. 유키오네 집에서 나온 마사하루는 시텐노지 역 앞에 있는 라면 가게에 들어가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화요일에는 늘 그랬다. 만두와 볶음밥을 먹으면서 가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심코 유리창 너머 밖으로 눈길을 돌렸을 때였다. 큰 길을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어가는 젊은 여자가 보였다. 마사하루는 눈을 크게 떴다. 바로 유키오였다. 무슨 일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유키오는 큰 길로 나가자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갑자기 걱정스러워진 마사하루는 가게 전화로 유키오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몇 번 벨이 울린 후 레이코가 받았다. 어머, 나카미치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를 듣자 그녀는 뜻밖이라는 투로 물었다. 긴박한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다. 저 유키오는요? 유키오요? 바꿔드릴까요? 네, 지금 옆에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방에 있어요. 내일 동아리 활동 때문에 아침 일찍 집합해야 한다면서 일찍 잔다고 했어요. 아마 아직은 잠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다. 자신이 괜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아, 그럼 됐습니다. 다음에 갈 때 직접 얘기하죠. 급한 용무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자도록 놔두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 왔었다고 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밤늦게 실례했습니다. 마사하루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겨드랑이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유키오는 엄마 몰래 집을 빠져나간 것이다. 아까 그 전화와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어딜 갔는지 몹시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이 전화를 한 탓에 유키오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다음날 해소되었다. 유키오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선생님, 어젯밤에 전화하셨다면서요? 죄송해요. 오늘 아침 일찍 동아리에서 연습할 일이 있어서 어제는 일찍 잤어요. 그 말을 듣고 마사하루는 유키오가 레이코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딱히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건 아니야. 유키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다니요? 응, 어제 심각한 표정으로 택시 타는 걸 봤거든.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순간적으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 선생님께 딱 걸렸네요. 라면 먹고 있다가. 마사하루는 키득키득 웃었다. 그랬구나. 그런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신 거군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 네, 그래요. 안 돼요. 그녀도 웃었다. 그녀의 말투로 미루어 그다지 심각한 일은 아니었나 보군 하고 마사하루는 생각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전에 걸려온 전화와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와, 선생님 진짜 날카롭다.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또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은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남친에게 차인 충격 때문에 충동적으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부랴부랴 달려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엄마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 그렇지. 그래서 그 친구는 어때? 이제 괜찮아요. 우리들을 보고 정신을 차렸거든요.
다행이네. 정말 바보 같죠?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죽으려 하다니 말이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 일은 꼭 비밀로 해주세요. 유키오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봬요.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때 오간 대화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그녀의 입에서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라는 말이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어린 여자의 내면은 타인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걱정 마세요. 따님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마사하루는 눈앞에 있는 노부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가 보리차를 다 마셨을 때 현관 쪽에서 격자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왔나 보네요. 레이코가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섰다. 마사하루도 엉덩이를 들었다. 그리고 얼른 정원 쪽으로 난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체크했다. 이 바보야, 뭐가 그렇게 설레는 거야? 마사하루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에게 핀잔을 주었다.